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은 펜션, 펜션하고 어쨌든 이걸 포함해서 노후 현금 흐름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펜션 퍼즐이라는 책인데요. 어, 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노후 자금 목표는 현재 쓰고 있는 지금 벌고 있는 거에 한 70% 정도를 타겟으로 하면 되고, 어떻게 현금 흐름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인컴 펀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연금 소득 대체율은 OECD 평균이 50%가 조금 넘죠. 한국은 최하위인 32% 정도, 31%네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위소득자 기준이에요. 캐나다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노령연금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느냐? 6만 불을 지금 만약 번다면 은퇴 후에는 70%가 4만 2천 불이죠. 그 정도를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이 저자는 브레이크 다운을 했어요. 차액 1만 8천 불을 어떻게 커버를 하느냐? 일단 세금이 6만 불에서 4만 2천 불을 주니까 한 6천 불 정도가 줍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을 더 이상 내질 않겠죠. 그것까지 하면 8,000불. 면세계좌 기여를 더 이상 안 하겠죠. 이때는 찾을 때니까. 그러면 12,000불 거기까지 하면 출근 안 하겠죠. 그러니까 6,000불까지 하면 18,000불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만큼 생활 수준을 높이거나 낮춰야 되겠죠.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연금하고 배당이 있는데요. 연금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 6개월 전만 신청하면 된대요. 간단하니까. 그거에 비해서 노령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은데 얼마나 빨리 신청할 수 있는지는 한 2년 전쯤 연금공단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인데 캐나다를 이민을 왔다 그러면 한국하고 캐나다를 합쳐가지고 합산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나온다고 해서 늦게 안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금 흐름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국민연금은 어, 은퇴 전 최근 5년 납입액이 중요합니다. 물론 은퇴 그 기여 기간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평생 40년 이상 뭐 3,500불 이상을 벌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어도 은퇴 전 5년 동안은 3,500불 이상을 벌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배당은 그로스업이 있어서 연금 소득자한테 불리한데요. 왜냐하면은 캐나다는 그 GIS라는 게 있죠. GIS는 월 소득이 만 아니죠. 1,770불인가? 뭐 아무튼 1,800불 미만이 되면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소득이 있으면 뭐 그만큼 줄어드는데 뭐 소득이 있어서 주는 건 상관없죠. 하지만 배당 소득을 받는 경우는 조금 손해를 봐요. 예를 들면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당 소득을 하면은 세전소득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당금이 뭐 1년에 만 불이었다 그러면은 배당금을 지급하려면은 법인세를 내고서 지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법인세전으로 하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13,800불 정도, 중소기업은 50만 불인가 얼마까지는 저율로 과세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11,500불 정도가 세전 소득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세액공제를 해주긴 해주지만 문제는 이 GIS가 넷컴 기준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해도 손해는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홀딩 컴퍼니를 세우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는 랍로 같은 경우는 랍로라는 그 운영회사도 있지만 소포스 드럭마트는 뭐 전국에 걸쳐 있고 TNT는 저기 서부에 있죠. 노프릴도 중부 쪽에 있는 것 같고 동부 쪽에는 슈퍼스토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뉘어 있는데
이런 거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견해입니다. 자가 배당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주를 사지 말고 배당을 안 하지만 안정적인 주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크셔 해더웨이 같은 경우는 뭐죠? 주가 지수 이상 그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은 안 해요. 대신 1년에 필요한 만큼 예를 들어서 만 불이 필요하면 만 불어치를 팔면 되겠죠. 그런 형태로 하면은 그로스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을 하시든 편한 쪽으로 하십시오. 그냥 손실을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두별 보증금이 있어요. 제가 지금 유학 중인 뉴펀드랜드가 최저 수준이네요. 400불도 안 됩니다. 제일 많이 주는 데는 알버타인데 거의 뭐 3,000불 가까이 되죠. 7배 차이가 나니까 은퇴지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것도 고려를 하시면 좋습니다. 2,500불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자, 인컴 펀드입니다. 우리가 그 면세로 운영하는 게 좋잖아요. 면세로 운영하는 방법은 텍스 프리 세이브 어카운트하고 RRSP가 대표적인데 RRSP 같은 경우 71세가 넘으면은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 10만 불 이상이다. 10만 불 이상인 경우가 많겠죠. 10만 불 이상이면은 여기에는 잔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1년에 10만 불이면 50%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보통은 RRIF로 전환을 합니다. RRIF로 전환을 하면은 계속 면세로 유지되거든요. 다만 RRSP는 기여도 되고 인출도 뭐 인출하면 소득으로 보니까 인출도 가능한데 RRIF는 기여는 안 되고 인출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71세 기준 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7.5%인데 그러면 100만 불이 있다 그러면 7만 5천 불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80세가 됐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20세 20% 그러니까 100만 불이 남으면 또 20만 불씩 인출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RRF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텍스 프리 세이브 어카운트가 그래서 좋은데 텍스 프리 세이브 어카운트는 종신 매년 일정액을 투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5년 같은 경우는 7,000불이었거든요. 근데 만약 2009년도에 성인이었다면 누계로 10만 2천불을 그 컨트리뷰션을 할 수가 있어요. 면세로 운영이 되는 거죠. RRSP 같은 경우는 똑같이 10만 불 소득이 있었다 그러면은 18,000불을 기여를 할 수 있고 2009년부터 10만 불이었다 그러면은 30만 불 이상을 기여를 할 수 있겠죠. 차이는 텍스 프리 세이브 어카운트는 세금 내고서 기여를 하고 찾을 때는 면세인 반면에 RRSP는 반대예요. 세전에 기여를 하고 RRSP 기여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대신 인출할 때 과세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 유리한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소득인 경우는 텍스 프리 세이브 어카운트가 최선이고 10만 불 이상인 경우는 RRSP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 사이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네요. 어쨌든 제가 이 내용을 다음 카페 2395번에 정리했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자원이 있다고 해도 현금으로는 달라요. 그거는 준비하는 사람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